안녕하세요. 이제 벌써 5주강이네. 우리 지난주에 전류 처음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는 전하의 전기현상하고 지난주에 전류의 자기현상을 시작했는데, 이제 이번 주에는 제5강 전자기 유도를 이제 합니다. 전자기 유도는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전하에 의해서 전기현상이 만들어지고 전류에 의해서 자기현상 만들어진다는 걸 알게 됐는데, 사실은 뭐냐면 전류에 의해서 자기현상 만들어지는 게 전에는 자석에 의해서 자기현상 만들어졌던 것이 움직이는 전하에 의해서 자기현상 만들어진 거죠. 따라서 우리 모두 생각할 수 있냐면 그 반대에도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뭐냐면 이 패러데이 법칙인데, 패러데이 법칙에 대해서 이제 이번 1시간 동안 공부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시간에는 그 패러데이 법칙에서 나오는 전자기 유도를 이용하는 인덕터에 대해서 공부하고, 그다음에 또 그 다음 시간, 이번 주 마지막 시간에는 인덕터를 연결한 회로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어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오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한번 보죠. 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전기 자기 현상은 누구에서부터 시작했습니까? 쿨롱에서부터 시작했어요. 쿨롱에서부터 언제? 18세기 말. 18세기 말, 그러니까 1700년대죠. 1700년대. 쿨롱에서 전기 현상이 처음 시작했다면, 전기 현상이 활발하게 막 전기 현상에 대해서 활발하게 알려진 때가 언제냐면 19세기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17세기에 역학이 나왔고, 18세기에 전자기학이 나왔고, 19세기에 전자기학이 꽃피었고, 20세기에 들어오면서 양자역학이 나왔다.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치는데, 전자기학은 그래서 잘 아는 것처럼 쿨롱이 18세기 말에 전기력을 실험했죠. 그래서 뉴턴이 만유인력 법칙을 발견했습니다. 만유인력 법칙은 질량의 곱에 비례하고, 두 질량이 곱에 비례하고 두 질량 사이의 거리의 반비례하는 거였죠. 자, 그거 어떻게 알아냈어요? 어떻게 알아냈냐면 그건 실험으로 알아내지 않았어요. 왜 실험으로 알아내지 못했을 것 같아요? 너무 약하기 때문이었죠. 실험 장치가 만들기가 어려웠어요. 대신에 뉴턴은 무엇을 보고 알아냈다고 그랬냐면, 무엇 보고 알아냈다고 그랬어요? 사과나무 보고 알아냈다는 말이 전해져 오죠. 전해져 와요. 그렇지만 사과나무 보고 알아냈다고 하는 건 조금 너무 과장해요. 왜냐하면 만유인력 법칙은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법칙을 발견하는 것인데,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떨어졌더니 거리에 반비례해서 여기에서는 좀 약하고 여기서는 더 세졌다. 그걸 알았겠어요? 그게 아니죠. 사과나무란 물체와 물체가 서로 잡아다닌다라고 하는 걸 사과나무를 보고서 퍼뜩 깨달았다. 또는 그런 아이디어가 떠올랐다고 하면 좋겠어요. 근데 만유인력 법칙을 질량의 곱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는 이 만유인력 법칙에 도달한 건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 번 강조했어요. 케플러 법칙이에요. 케플러 법칙. 케플러 법칙을 설명하기 위해서 만유인력 법칙을 구했는데, 쿨롱은 전기력도 똑같이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는데 이것을 비틀림 진자를 이용한 실험으로 한다고 그랬죠. 똑같이 이 비틀림 진자를 이용해서 만유인력도 나중에 실험으로 그것을 증명해 본 사람이 있었어요. 카벤디시 맞아요. 카벤디시. 영국에 있는 유명한 연구소 이름이 카벤디시 생각나요? 카벤디시 연구소. 그 카벤디시 연구소가 바로 카벤디시를 기념해서 이름 지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조금 시대 수준은 조금 이제 다르지만 19세기 초 전류와 전압 사이 관계를 조사하다가 오음의 법칙을 발견했죠. 그 다음에 키르요프가 이거는 어때요? 1845년에 키르요프 법칙을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배운 것처럼 키르요프 법칙은 회로 문제를 푸는데, 회로를 지나가는 전류를 구하는 데 이제 꼭 필요한 법칙이죠. 이건 1845년, 우리 지난번에 그 웨르스테드가 이제 그 전류 지나가면 거기 자석이 움직이고 이런 게 전부 1800 몇 년이었어요? 1800
20년 되었어요. 그때 이제 비오사바르 법칙도 나오고 암페어 법칙도 나오고 그런 거라면 자 키르호프 법칙은 그보다 조금 뒤라는 거 우리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웨르스테드가 여기 나오네. 4월 21일 날 1820년 4월 21일 날 우연히 나침반 바늘이 전류주위에서 지나가는 걸 발견했는가 하면 어때요? 그러고 나서 곧 또 역시 1820년 이 사람이 4월에 발견하고 7월에 무슨 팜플렛 논문을 써서 발표하고 그렇지만 알아내지는 못했고 그다음에 비오하고 사바르가 1820년 몇 월? 9월에서 10월 사이에 비오사바르 법칙과 암페어 법칙을 유도했다라고 하는 거죠. 1820년. 1820년 그러면 지금부터 몇 년 전이에요? 300년 지금이 얼마예요? 2020년이라고 치면 딱 200년 전이네요. 200년 전. 자, 그러면 200년 전은 굉장히 오래예요. 얼마 오래지 않아요? 사실은 별로 오래지 않았을 때 이때 비오사바르 법칙과 암페어 법칙이 나왔다라고 하는 걸 우리 생각하면 뭔가 느끼는 것이 있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 다음에 어때요? 역시 암페어 법칙. 역시 1820년 9월 암페어 법칙 발견했다. 그리고 나서 패러데이가 1831년에 자석이 전기현상을 일으킨다는 패러데이 법칙을 발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웨르스테드가 전하가 자기현상을 일으킨다는 걸 발견했죠. 그런데 그거가 이렇게 대칭해 있는 게 바로 뭐예요? 전하가 자기현상을 일으킨다면 자석도 전기현상을 일으키지 않을까 이런 거 할 수 있겠죠. 네. 전하는 전기현상만, 자석은 자기현상만 일으킨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고 패러데이가 자석이 전기현상을 일으킨다는 그 법칙을 언제 발견했어요? 1831년에 발견했다라고 하는 거죠. 네, 패러데이가 어떻게 해서 자 이렇게까지 됐을까? 패러데이는 부잣집에서 태어났을 것 같아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을 것 같아요? 아주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어요. 왜 이렇게 거꾸로만 알지? 가난해도 너무 가난했어요. 오늘날 가난한 것보다 옛날 가난한 게 더 가난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옛날 그 19세기, 18세기 이럴 때 영화 봤는지 모르겠지만 영국의 빈민굴은 정말 가난해요. 그 영국의 빈민굴에 뭐 왕자와 거지 뭐 이런 거 나올 때 있죠. 그때 보면 그 거지는 어때요? 거지는 손을 이렇게 보면 손에 때가 새까맣게 있어요. 새까맣게. 여러분 이 손에 이렇게 때가 새까맣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그래요? 씻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옛날에는 뭐 1년이고 안 씻는 거예요. 안 씻는 거예요. 그런 빈민가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학교에 다녔겠어요? 못 다녔겠어요? 학교에 거의 못 다녔어요. 그러는데 패러데이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일했어요. 그리고 서점에 취직을 해서 거기서 서점에 이를테면 점원으로 일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었냐면 영국 왕립연구소라는 게 있었어요. 그때 왕립은 사실은 뭐 왕이 직접 이렇게 세웠다기보다는 왕립이라는 이름을 많이 붙였어요. 그래서 당시에 영국의 지도급 과학자들이 대중들에게 당시까지 알려진 물리학적인 과학적인 지식을 강의를 통해서 대중 강연을 하는 그런 연구소를 설립한 거예요. 지금도 어때요? 학자들이 알고 있는 거하고 일반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거하고 많이 차이가 나죠. 그래서 지금도 무슨 강연 하냐면 뭐 대중 강연들을 하죠. 학자들이 그런 것처럼 그 옛날에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 당시에 유명한 화학자 험프리 데이비경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강의가 엄청 유명했어요. 여기에 패러데이가 이거는 무료로 일반 사람들한테 누구든지 와서 들으라고 한 거기 때문에 공부 하나도 안 한 패러데이지만 거기에 열심히 가서 들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열심히 강의를 했는데 이건 나중에 이제 이 사진은 여기에 나온 사람이 패러데이예요. 여기서 원래 패러데이가 들어가지고 험프리한테 이제 발탁이 됐는데 나중에 패러데이가 유명해져서 여기서 자기가 강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진은 1856년에 크리스마스 때 영국 왕립연구소에서 패러데이 강의하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험프리 데이비경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때요? 1778년에서 1829년이니까 아직 어떨 때냐면 웨르스테드가 그거 발견하기 고즈음이니까 그거 발견한 거 보고 금방 죽었네. 그럴 때 사람인데 이렇게 생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영국의 화학자이면서 발명가로 화학자로는 제법 유명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알칼리와 알칼리 토류 금속을 발견한 것으로 유명하다. 화학 원소들을 발견한 사람이에요.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새로운 원소들을 막 발견하고 이 원소들이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아내고 있던 그런 시대라고 하겠어요. 그래서 이런 거 요구하는 화학자는 최첨단 아주 유명한 화학자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이 사람이 1801년 4월 25일부터 영국의 왕립연구소에서 대중 강연을 했는데 좀 멋있게 생겼어요. 이거 이 사람 몇 살 때 했을 것 같아요? 1778년인데 1801년이면 몇 살 때예요? 23살, 뭐 한참 잘 나갈 때죠. 아주 예쁠 때 그때 강의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새로운 과학에 대한 강연이 큰 인기를 끌었고 잘생긴 외모로 수강생 절반이 런던의 여자였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인기를 끈 그런 과목에 패러데이가 열심히 가가지고 이제 노트를 하고 그랬어요. 데이비경은 당시 강의를 수강하는 가난한 패러데이를 조수로 채용했고 나중에 그가 한 가장 위대한 발견이 바로 패러데이라고 말할 정도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데이비경이 발견한 거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한 제일 유명한 게 사실은 데이비경의 업적하면 패러데이를 발탁한 거, 이게 가장 큰 업적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왜 그러냐면 패러데이는 공부 하나도 안 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무슨 조수를 뽑았냐면 플라스크 닦는 조수를 뽑았어요. 그 플라스크 조수를 닦는 조수를 뽑을 때 이제 신청자를 뽑았더니 패러데이가 이제 그동안에 데이비경한테 들은 노트를 쫙 정리해가지고 갖고 가서 보여주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 나를 뽑아달라고 그러니까 뽑았어요. 뽑아놓고서 플라스크를 이렇게 시켜봤더니 이 사람은 플라스크 시키기에는 너무 아깝다. 그래서 자기하고 같이 연구를 시작했는데 데이비경은 말할 것도 없고 이 사람은 비록 공부는 안 했지만 뭔가 직관을 가지고 그 자연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탁탁 알아낼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화학에서도 패러데이가 유명한 화학자라고 그래요. 또 물리에서도 유명한 물리학자라고 그래요. 또 전기공학에서도 패러데이를 유명한 전기공학자라고 그래요. 뭐 이런 식으로 패러데이는 어디서나 가장 그 훌륭한 그 분야의 학자로 존경받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자, 패러데이는 이렇게 생긴 사람인데 영국의 물리학자, 화학자, 전기공학자로 아인슈타인이 뉴턴과 맥스웰과 함께 사진 3개를 자기 방에 걸어놓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아인슈타인이 그렇게 3명 존경하는 사람 중에 하나니까 어때요? 좀 유명한 사람이겠죠. 런던과의 빈민간에 어쩌고 저쩌고 아까 한 얘기죠. 그래서 험프리 데이비경의 조수로 발탁돼서 영국에서 가장 훌륭한 과학자가 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패러데이는 그 전류의 자기작용, 이 자기현상에서 무엇을 발견했냐면 이런 거예요. 18세기까지 우리 어땠다고 그랬어요? 전하는 전기장을 만들고 전기장에서는 전하만 힘을 받는다고 그랬죠.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자석은 자기장을 만들고 자기장에서는 자석만 힘을 받는다는 걸 믿고 있었는데 웨르스테드가 발견한 것이 바로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움직이는 전하는 자기장을 만들고 자기장에서는 움직이는 전하가 힘을 받는다. 이거 좀 다른 거죠.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서 만약에 패러데이가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라면 이런 생각 하지 않았겠지만 자 이렇게 웨르스테드가 발견한 이것을 보고서 어떤 의문을 가질 수가 있었냐면 이런 의문을 가졌어요. 자, 여기다 요거만 씌웠어요. 움직이는 뭐는 뭐를 만들고 뭐에서는 움직이는 뭐 힘을 받지 않을까 할 때 요걸 반대로 했어요. 반대. 여기다 뭐라고 쓰면 좋겠어요? 움직이는 뭐는 자석은, 그렇죠? 움직이는 자석은 뭐를 만들고? 전기장, 그렇죠. 전기장을 만들고, 그렇죠? 전하는 전기장 만든다고 그랬지 자기장은 절대 만든다고 생각할 수도 없었죠. 근데 패러데이처럼 기초가 없는 사람이니까 막 이런 의문도 하는 거예요. 자석은 전기장을 만들고 전기장에서는 무엇이 힘을 받지 않을까? 전기장에서 자석이 힘을 받지 않을까? 이런 의문을 하게 됐어요. 자, 이거 자석이. 자, 이런 거, 이 의문에 대해서 답변이 긍정적이겠어요? 부정적이겠어요? 네, 아니에요. 긍정적이에요. 여러분은 벌써 많이 배웠으니까 벌써 이거 부정적인 것 같죠? 이게 긍정적으로 이제 나왔다라고 하는 게 놀라운 거예요. 근데 자, 이거 여러분들 상상할 때 좀 힘든 이유가 바로 뭐냐면 이거예요. 사실은 패러데이의 문제점이 뭐냐면
웨르스테드가 이것을 금방 발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가 있었기 때문이냐면 나침반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움직이는 전하가 자기장을 만들었다는 걸 나침반으로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자석 움직이면 여기 전기장이 생긴다는 걸 금방 측정할 수 있는 기계를 생각하기 힘들어요. 그렇죠? 전기장 하는 생각. 왜 전기장 하려면 전하가 움직여야지 되는데 움직이는 전하 보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거 찾아내기 힘들어요. 여기에는 정전하는 찾을 수 있어요. 안 움직이는 전하는. 그렇지만 이게 움직이는 전하 찾기는 어려워요. 그러면 패러데이가 한 건 뭐냐면 사실은 전하가 움직인다면 그게 바로 뭐예요? 전류죠. 전류.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했어요. 자, 원래 전류는 어떨 때만 흐르냐면 여기 배터리를 기전력을 이렇게 연결하더라도 스위치를 딱 닫으면 여기 전류가 흘렀죠. 여기 도선이 이렇게 있으면 배터리를 연결해야지만 전류가 흘렀어요. 여기 배터리 연결하지 않으면 전류 흘러요, 안 흘러요? 절대로 안 흐르죠. 그래서 여기서 도선을 폐옥선 형태로 연결한 것을 전기회로라고 하는데 우리 잘 알죠. 그런데 전기회로에는 배터리와 같은 전위차를 주는 장치가 연결되어야 전류가 흐른다. 이걸 이용했어요. 그래서 배터리는 이거 우리가 배운 거예요. 배터리는 전기에너지가 아닌 방법을 이용해서 도선 내부에 전기장이 존재하도록 만드는 이런 장치를 이제 배터리라고 하는데, 자, 이거를 어떻게 이용했냐면 배터리가 어떻게 시도하면 이렇게 시도했어요. 자, 이건 뭐예요? 여기 지금 이렇게 회로가 있어요. 여기 회로. 자, 이건 뭐예요? 이거 뭐 하는 장치겠어요? 전류계예요. 전류가 흐르나 안 흐르나 보는 장치예요. 자, 여기 가만 보니까 전류계에서 눈금이 어디로 가 있어요? 오른쪽으로 가 있어요? 왼쪽으로 가 있어요? 안 보여요? 오른쪽으로 가죠. 여기는 어디로 가 있어요? 왼쪽으로 가죠. 하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하나는 왼쪽으로 가는 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어땠다는 거예요? 지금 전류가 흐르는 방향이 지금 반대다 이런 뜻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회로에 아무것도 연결이 안 돼 있어요. 기전력, 배터리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전류 흐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패러데이는 이 실험을 해가지고 여기서 어떻게 했어요? 자석을 움직여 봤어요. 자석을 안으로 갖고 갔더니 갖고 간 거예요. 자, 이렇게 전류가 이 바늘이 움직였어요. 이렇게 갖고 갔더니 바늘이 이렇게 움직였어요. 반대 방향. 뺄 때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넣을 때는 이쪽 방향으로 움직였어요. 이건 무슨 얘기예요? 바로 이 주위 공간에 뭐가 생겼다는 거예요? 전기장이 생겼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는 막 내가 막 설명하니까 지금 도대체 이게 무슨 설명인가 하겠지만 이게 바로 무슨 설명이에요? 자석이 움직이니까 주위에 뭐가 생겼다? 전기장이 생겼다라고 하는 거죠. 아까 전하가 움직이면 자기장 생기는 게 웨르스테드가 발견한 거였고 그게 바로 뭐였어요? 암페어 법칙으로 설명할 수 있었죠. 자, 이제 여기서 뭘 알아냈냐면 자석을 움직이니까 전류가 흐른다, 전기장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냈고 여기서부터 패러데이는 이거 딱 보고서 패러데이는 무엇을 알아냈냐면 패러데이 법칙을 알아냈어요. 웨르스테드는 움직이는 전하가 만드는 자기장이 생기는 걸 보고도 법칙 못 만들어냈지만 패러데이는 공부도 하나도 안 한 사람인데 자, 자석 움직였더니 전기장 생긴다는 것을 법칙으로 만드는데 성공했어요. 성공했어요. 여기 뭐라고 써 있나 볼까? 자, 패러데이는 배터리를 연결하지 않은 전기로에 검유계만 연결했다. 검유계라는 거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들어봤어요? 전류계하고 검유계하고 어떻게 달라요? 같아요? 전류계는 영어로 뭘 것 같아요? 전류계는 영어로 암페어미터예요. 암페어미터. 암미터라고 돼요. 페어 떼버리고 암미터. 검유계는 뭐냐면 영어로 암페어미터면 암페라는 사람 이름이죠. 검유계는 영어로 갈바노미터예요. 갈바노도 사람 이름이에요. 그래서 전류를 측정하는 정밀한 전류계 암페어미터 또는 암메타를 검유계라고 한다. 갈바노메타라고 한다. 그래서 무슨 얘기예요? 그러면 자, 눈금 하나가 여기가 1암페어가 눈금이라고 하면 0.001 밀리암페어 흐르면 눈금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안 움직이죠. 근데 검유계는 눈금 하나가 밀리암페어예요. 그러면 조금만 들어도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움직여요. 자, 그런 전류계를 만들려면 좀 어때요? 비싸겠어요? 안 비싸겠어요? 비싸요. 요새는 이제 다 잘 살기 때문에 요새는 실험실에 이렇게 생긴 전류기가 아니라 전부 뭘로 된 거예요? 디지털로 된 거죠. 그다음에 전부 다 정밀해요.
전부 다 정밀해서 조금만 하는데 옛날에는 싼 전류기하고 비싼 전류기가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실험실 가면 싼 전류기는 실험실에서 아무렇게나 쓰지만 비싼 검유기는 저기 실험대 위에 딱 열쇠로 딱 잠겨져 있어요. 내가 대학교 다닐 때는. 요새는 이제 그런 거 없어요. 전부 다 똑같아요. 테스터에서 다 똑같죠. 네. 왜 이렇게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할 것 같아요? 봤더니 벌써 많이 나갔어요. 시간이 많이 남았어요. 네, 아무튼 시간에. 그래서 패러데이는 배터리를 연결하지 않은 전기회로 근처에 자석을 이동하였더니 검유계의 바늘이 이동하는 것을 관찰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뭘로 만들어야 되겠어요? 식으로 만들어야 되겠어요. 식으로 만들었더니 또 나왔네. 이것으로 움직이는 자석이 전기장 만드는 것을 확인했다. 이걸 식으로 만든 것이 바로 뭐냐면 패러데이 법칙이 되겠어요. 패러데이 법칙은 폐회로를 지나가는 자기장의 선속이 시간에 대해서 이렇게 변하면 폐회로가 있는데 그 폐회로를 지나가는 선속이 변하면 그러면 유도 기전력이 유도된다. 유도 기전력이란 기전력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배터리를 붙이지 않았는데도 전류를 흐르게 하는 기전력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유도 기전력이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유도 기전력의 크기는 또는 유도 기전력은 이건 뭐냐면 폐회로를 지나가는 선속이에요. 폐회로를 지나가는 선속이란 뭐겠어요? 이건 자기장 선속, 자기장 곱하기 면적함 선속이죠. 자기장 곱하기 면적한 것이 바뀌면 우리 아까 이렇게 폐회로가 있는데 자석을 이렇게 갖고 오면 여기에 자기장이 어떻게 되겠어요? 커지죠. 그럼 선속이 바뀌겠어요? 안 바뀌겠어요? 선속이 바뀌어요. 선속이 바뀌면 유도 기전력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유도 기전력이 자기장만 바뀌면 유도 기전력이 바뀐다, 뭐 생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왜 선속을 얘기했을까? 왜 그러냐면 사실은 몹시 놀라운 게 뭐냐면 폐회로가 있는데 폐회로를 지나가는 자기장은 안 바뀌더라도 선속이 바뀌면 자기장 안 바뀌는데 선속 바뀌는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자, 선속은 뭐냐면 자기장 곱하기 뭐예요? 면적이라고 그랬죠. 그것도 자기장 도트 프로덕트, 스칼라고 면적이에요. 따라서 선속이 바뀔 수 있는 방법은 자기장 바뀌는 것 말고도 또 있어요.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든 선속이 바뀌기만 하면 유도 기전력이 생긴다라고 하는 그 멋있는 패러데이 법칙이 발견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패러데이 법칙에는 여기 마이너스 부호도 있는데 이 마이너스 부호는 유도 기전력의 방향이 무엇이냐를 알려줘요. 다시 말하면 유도 기전력에 의한 유도 전류가 어떤 방향으로 흐를 것이냐. 회로가 있으면 회로에 전류가 흐를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이 두 가지 방향까지도 여기서 가르쳐 주는데 여기서 마이너스 부호는 바로 유도 기전력이 변화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유도된다는 의미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자, 이건 또 다음에 금방 또 더 자세히 설명하겠어요. 그런데 이 마이너스 부호의 의미만 따로 알아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렌츠예요. 그래서 이 마이너스 부호만을 가지고 렌츠 법칙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폐회로를 지나가는 자기장의 선속이 바뀌면 유도 기전력이 생기는데 그 유도 기전력이 어떤 방향으로 생기는가 하는 것을 설명한 사람이 렌츠였다고 하는 것이요. 그 방법을 그래서 렌츠 법칙이라고 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 렌츠라는 사람 많이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들어봤어요? 렌츠는 사실은 폐회로를 선속하기가 어떤 방법으로든 바뀌기만 하면 유도 기전력이 유도된다. 이건 얘기를 했었죠. 자, 그래서 폐회로를 통과하는 자기장 선속이 바뀔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그러면 선속이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여기다 적분 표시한 거는 B가 면에 다 똑같지 않을 수도 있어요. 다 똑같지 않으면 여기다 이렇게 적분을, 만약에 똑같다면 그냥 B.A 하면 될 텐데 똑같지 않으면 이렇게 적분으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때 S는 어떤 넓이냐면 폐회로가 경계인 면에 대한 넓이에요. 그 면에 대해서 선속을 계산해요. 그러면 폐회로를 통과하는 자기장 세기 B가 바뀌면 첫 번째는 요거의 세기가 바뀌어도 이거 바뀐다. 세기가 바뀌어도. 자, 그래서 그 예를 한번 들도록 하겠어요. 이런 게 있어요. 자, 이 경우에 어때요? 자석이 가까이 가면 이게 폐회로인데 폐회로 내부의 자기장의 세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가까이 가면 세지죠. 자, 이런 경우에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전류가 흐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아까 한 것처럼 넣었다 뺐다 하면 전류 흐르는 거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게 바로 자기장의 세기가 바뀌면 유도 기전력이 생기는 그런 경우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그럼 또 어떤 경우도 있을 수가 있냐면 이런 거예요. 폐회로의 넓이가 바뀌면 역시 바뀐다. 일정한 자기장에서도 폐회로를 만들어 놓는데 이렇게 만들어 놓을 수가 있어요. 폐회로를 이렇게 처음에 하나만 딱 만들면 넓이가 안 바뀌지만 이 중에 한 폐회로 중에 한 도소는 움직이게 만들어요. 움직이게 만들어서 일로 끌고 와요. 끌고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폐회로의 넓이가 점점 어떻게 돼요? 증가하죠. 그때도 여기에 유도전류가 흐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속이 바뀌기만 하면 폐회로를 지나가는 선속이 바뀌기만 하면 유도전류가 흐른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걸로 끝이겠어요? 또 있겠어요? 또 있어요. 그렇죠? 도프로덕트예요. 사이각이 바뀌면 폐회로 면과 전기장 사이의 사이각이 바뀌면 왜 그래요? 자, B.A는 BA 코사인 세타죠. 이 세타가 바뀌면 또 역시 합의가 바뀌어요. 그게 바로 무엇을 하는 원리냐면 교류 발전, 발전소에서 발전하는 원리가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 이게 폐회로인데 이 폐회로가 이렇게 있으면 어때요? 선속이 0이 돼요. 이렇게 있으면 최대가 돼요. 뺑뺑 돌아가면 계속 선속이 바뀌는 경우예요. 그래서 여기서 돌려줄 것 같으면 여기에 교류 전류가 여기서 흐르게 되죠. 이런 세 가지 방법에 의해서 선속이 바뀐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아까 렌츠의 법칙에서 얘기했던 렌츠가 어떤 사람인지 보겠어요. 이 렌츠는 러시아 사람인데 러시아에서도 당시에 물리학자들이 많이 나왔어요. 자, 이렇게 생긴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러시아 물리학자인데 1833년 전자기학 분야의 렌츠 법칙을 발표한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사람인데 그래서 이 사람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얘기는 사실은 무슨 얘기냐면 패러데이 법칙을 패러데이와 독립적으로 이미 이 사람도 렌츠도 알아냈다라고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겠어요. 근데 패러데이가 더 먼저 했으니까 이 사람은 이제 어디에 남아 있냐면 렌츠의 법칙 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부호에만 남아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우리 다음 시간 이제 인덕터를 배우는데 우리 전기장에서 전기 에너지를 저장하는 장치가 축전기였어요. 그것처럼 자기장의 자기 에너지를 저장하는 장치가 인덕터인데 인덕터는 바로 코일이에요. 코일. 도선을 감아 놓은 거. 그래서 그 인덕터는 인덕턴스로 대표되는데 그 인덕턴스를 L자를 쓰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렌츠를 기념하기 위해서 L자를 쓴다. 근데 우리 무슨 이런 글자 쓸 때 꼭 누구를 기념하기 위해서 그런 거 쓰진 않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축전기의 전기 용량은 무슨 글자로 표시해요? C자죠. 그 누구 기념하려고 그래요? 그냥 기념하는 거 없어요. 그렇지만 여기는 그냥 좀 기념은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여기라도 기념해 주니까 좋죠. 네, 좋아요. 네. 그래서 렌츠는 저항을 통과하는 전류가 발생하는 열에 대한 줄의 법칙과 동일한 법칙을 독립적으로 발견해서 줄의 법칙을 줄 렌츠의 법칙이라고 한다. 줄의 법칙 여러분 알아요? 발생하는 그 열량의 전력은 일률은 I 제곱 R이다. 이런 거 있죠. 이게 바로 줄의 법칙인데 이것을 줄 렌츠의 법칙이라도 부른다. 그래서 러시아에서 혼자 있으면서 많이 이런 공부를 했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어요. 이제 렌츠의 법칙 이거는 유도 기전력의 방향이에요. 그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어요. 우리 어떤 경우를 생각하냐면 화살표 방향으로 자석을 이동시킬 때 도선에 유도되는 전류의 방향 어떻게 될까? 자, 여기에 있어요. 지금 기전력 하나도 붙어 있지 않아요. 배터리 안 붙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쪽으로 안으로 들어갔어요. 이렇게 요거 안 적어놨어야 되는데 안으로 들어가면 여기서 유도전류가 흐르는데 이게 어떤 방향으로 흐르냐면 이렇게 하면 선속이 지금 커지겠어요, 작아지겠어요? 방향을 얘기하지. 선속의 방향이 있죠. 그래서 선속의 이 오른쪽 방향을 선속의 플러스 방향이라고 한다면 이걸 집어넣으면 플러스 방향으로 점점 커지겠어요, 작아지겠어요? 커지겠죠. 커져요. 그러면 이때 유도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이 있어요. 그 만드는 자기장이 요 커지는 것을 상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생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쪽으로 커지니까 요 놈의 자기장 어떤 방향으로 생겨야 돼요? 이 안쪽에서는 일로 나가게 생기는 거예요. 자기장이 이쪽으로 나가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돌려줘야 되죠. 이렇게 돌려주면 이렇게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보고서 자기장이 세지니까
유도전류가 이쪽 방향으로 생긴다. 이게 바로 변화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생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어요. 또는 이렇게 흐를 것 같으면 이게 마치 전자석으로 행동해요. 이렇게 흐를 것 같으면 그렇죠? 전자석으로 행동할 때 N극이 어디가 돼요? N극이 왼쪽이 돼요? 오른쪽이 돼요? 왼쪽이 되죠? 왼쪽이 되면 이것도 N극, 이것도 N극이가 이렇게 들어오는데 좀 못 들어오게 할 것 같아요? 더 잘 들어오게 할 것 같아요? 못 들어오게 하죠. 이렇게 못 들어오게 억제하는 방향으로 유도전류가 흐른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답니다. 또 다른 연습 한번 해보겠어요. 여기 지금 전류의 방향이 안 나타나 있어야 되는데 자기장의 세기가 점점 증가하고 있을 때 원형 회로에 유도는 유도전류의 방향은 여기 다 나타나요. 좀 곤란하죠. 자, 이게 점점 증가해서 위로 점점 증가하면 이놈이 만드는 자기장의 방향은 어떤 방향이 되겠어요? 안에서 아래쪽 방향이 되겠죠. 그럼 어떻게 흘러야 돼요? 이렇게 흘러야 되겠죠. 자, 그래서 렌즈의 법칙 잘 적용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잘 적용할 수 있겠죠. 이렇게 흐른다. 또 연습 하나 더 생기네. 자, 그다음에 폐회로 한쪽에 있는 도선을 화살표 방향으로 이동시킬 때 이걸 이쪽으로 이동시켜요. 이동시키면 선속이 어때요? 선속이 지금 커지는 거죠. 따라서 이게 만드는 자기장의 방향은 이 안에서 어느 방향이어야 되겠어요? 나오는 방향이 되겠죠. 나오는 방향 하려면 이렇게 흘러야 된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그래서 렌즈의 법칙 적용하는 것은 우리 이제 잘 이해했다 하는 걸 우리가 할 수가 있겠어요. 먼저 예제를 하나 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어요.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5cm 된 정사각형 모양의 회로가 놓여 있다. 자기장의 세기는 0.1초 동안에 10t로부터 마이너스 10t까지 일정한 비율로 변했다. 회로의 저항이 100ohm일 때 회로에 유도된 유도 기전력과 유도 전류를 구하라. 이거 뭐 패러데이 법칙을 적용하면 뭐 누워서 떡 먹기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거 구하면 어떻게 돼요? 넓이를 S라고 하고 자기장의 세기를 B라고 하면 폐회를 통과하는 자기장 성속은 SB인데 우리 유도 기전력은 DT분의 D파이죠. 자, 이런 경우에 계산할 때는 DT분의 D파이를 뭐라고 쓰면 좋냐면 델타 T분의 델타 파이 이렇게 쓰면 되겠어요. 계산하려면. 그래서 이걸 적용하는데 여기서부터 DT분의 D파이는 델타 T분의 델타 파이나 마찬가지니까 델타 T 문제에서 주어졌어요. 얼마로? 0.1초로. 그 다음에 나중 자기장 빼기 처음 자기장 하면 되겠어요. 그게 이제 델타 S가 되죠. 여기다 대입했더니 0.5V가 나오고. 그러면 유도 기전력이 0.5V고 거기에 저항이 얼마라고 그랬어요? 100ohm이 있으니까 전류 얼마 흘러요? 그냥 나눠주면 되겠죠. 0.5V인데 나눠주면 R분의 2 할 것 같으면 0.005 암페어니까 5mA가 된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겠어요. 예제가 또 있네. 또 우리 이거 여기서부터 뭐 구하라는 걸까? 이게 지금 일로 갖고 가나 봐요. 일로 갖고 가면 여기에 뭐예요? 속력 V로 잡아다니면 유도되는 유도 기전력을 구하라. 그다음에 유도 전류의 방향을 구하라. 유도 전류의 방향 아까 구했죠. 그러면 유도 기전력을 구하라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먼저 선속을 먼저 구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선속을 구할 때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막대가 T는 제로 때 회로 왼쪽 끝에서 출발했다고 하고 넓이를 구하는데 T는 T 때 X가 VT라면 회로의 넓이는 이쪽 변 곱하기 이쪽 변이죠. 이쪽 변 L이에요. 여기는 X예요. 그러니까 넓이는 LX인데 X가 VT니까 LVT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선속 구하면 되겠어요. 선속 이거 하는데 그대로 여기다 선속은 SB니까. 근데 S가 변하고 B는 일정하죠. 그래서 B는 가만히 있고 요거 할 때 T 할 것 같으면 T만 없어지고 LVT 이렇게 되겠어요. 이렇게 유도 기전력은 LVT가 된다라고 하는 거 알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방향은 우리 렌즈의 방향, 렌즈의 법칙을 이용해서 하면 되는데 어쩌고 저쩌고 해서 안을 어쩌고 저쩌고 우리가 딱 아까 한 거죠. 네, 했어요. 그래서 예제 2번도 맞췄어요. 자, 그러면 패러데이 법칙을 응용하는 것으로는 무엇이 있는지 보죠. 사실은 오늘날 우리 과학 문명 발전하는데 초기에 가장 크게 기여하는 것이 바로 이 패러데이 법칙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패러데이 법칙의 첫 번째 응용이 바로 발전기가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모든 발전소에서 발전기는 뭐예요? 열 에너지를 이용을 해가지고 전기 에너지로 바꾼 다음에, 전기 에너지를 왜 바꿔요? 우리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전기 에너지를 바꾸면서 에너지가 많이 소비된다고 하죠. 이제 잃어버리지만 아무튼 우리가 전기 에너지 자체는 만들 때는 좀 공해가 나오지만 전기 에너지 자체는 공해도 없으니까 깨끗한 에너지예요.
또 사용하기도 쉬워요. 그래서 열 에너지를 우리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데 그 바꾸는 원리가 바로 뭐냐면 발전기고 발전기가 바로 패러데이 법칙을 이용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 본 이게 바로 뭐냐면 영구자석을 하나 갖다 놔요. 발전기에는 영구자석이 하나 있어요. 영구자석에서 이 폐회로를 어떻게 하냐면 내가 여기서 예를 들어서 손으로 돌린다고 해봐요. 손으로 돌려요. 그럼 여기에 뭐가 생기겠어요? 유도기전이 생겨요. 왜? 선속이 바뀌니까. 그래서 그때 여기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여기 유도기전력이 생기는데 이 유도기전력은 어떻게 되냐면 커졌다 작았다 해요. 마치 코사인 여기 그 일정한 각속도 오메가로 돌릴 것 같으면 코사인 오메가 t 또는 사인 오메가 t 이걸로 바뀌겠죠. 그래서 유도기전력이 바로 사인 오메가 t와 같은 그런 교류 전압이 여기서 생기겠어요. 이게 바로 발전기의 원리겠어요. 그래서 그림과 같이 자석이 만드는 자기장 내 폐로를 가져다 놓고 전기 에너지가 아닌 다른 에너지를 이용해서 이걸 억지로 회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회전시키면 이거는 뭐 차 아무개 발전기 이런다면 우리 내가 회전시키지 않고 뭘로 회전시켜요?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물을 이용해서 회전시킬 수 있죠. 물레방아 돌아가듯이 이거 돌리면 되겠어요. 이거 돌리면 그렇게 해서 발전하는 거를 무슨 발전소라고 그래요? 수력, 여기다 써있네. 수력 발전. 이거 좀 나중에 나오게 하는 게 좋은데. 자, 그러면 여기서 석탄이나 기름에 의해서 열에너지 만드는 이건 뭐라고 그래요? 화력 발전소. 네, 그렇죠. 또 뭐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있죠. 네, 바람을 이용하는 거는 풍력 발전. 네, 그 다음에 유도 기준력이 방해 일정 중에서 바뀌는 교류 전압을 얻게 된다. 뭐 아무튼 원자력을 이용하면 원자력 발전 뭐 이렇게 되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발전기를 거꾸로 이용하는 거였어요. 이게 바로 전동기가 되겠어요. 전동기는 어떻게 한 거냐면 여기다가 교류전류를 흘려줘요. 교류전류를 흘려주면 여기에 전류가 흘러서 이 자기장 내에서 전류가 흐르면 어떻게 돼요? 토크를 받아요. 토크. 그래서 뺑뺑 돌아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 뺑뺑 도는데 그래서 전기 에너지를 뭘로 바꿔줘요? 여기 운동 에너지로 바꿔주는 장치가 바로 전동기겠어요. 그러면 전동기에서는 반드시 교류만 흘려줘야 되겠어요? 아니면 다른 것도 돌겠어요? 직류 전동기도 있어요. 직류도 돌아요. 자, 이건 직류네. 이건 직류. 그렇죠? 자, 교류를 연결해서도 돌아요. 그래서 그림과 같이 자기장 안에 코일 넣고 코일로 만든 코일이 여기서 여러 번 감은 거예요. 자기력 크게 하려고. 그래서 자기장에 흐르는 전류에 로렌츠임이 작용하는 코일을 회전시킨다. 로렌츠임이란 자기력이 작용한다 이런 뜻이죠. 전동기는 발전기와는 반대로 전기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바꾸는 장치다. 그러면 패러데이 법칙을 적용하는 장치로는 이거 두 가지뿐이 없겠어요? 또 좀 더 있겠어요? 더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많겠어요. 하나 더 있어요. 변압기. 변압기는 잘 아는 거죠. 우리 교류전류 할 때 전압을 다른 걸로 바꿔주는 장치겠어요. 그때 이 원리가 바로 뭐냐면 양쪽에 코일을 감는데 이 코일은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아요. 요놈하고 요놈은 연결되어 있지 않아요. 그랬을 때 여기에 교류가 들어올 것 같으면 여기 유도기전력이 생겨요. 그러면 여기도 또 유도기전력이 생겨요. 왜 그러냐면 아까 어때요? 회로를 지나가는 선속이 바뀌면 유도기전력이 생긴다 그랬죠. 근데 여기에 선속이 바뀌어요. 근데 이 선속이 이거하고 똑같아요. 다시 말하면 이 철심에서 요 선속은 마치 전류 같아서 선속 전류예요. 이거 선속이 똑같아요. 모든 면에 전류가 모두 이 선속 회로예요. 이게 그래서 이 선속 회로에서 모든 것이 전류가 같은 건 다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커지면 여기서도 커지고 여기서 작아지면 여기서도 작아져요. 그래서 그걸 이용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유도기전력의 원리는 우리 선속 파이가 여기서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라고 하는 뜻은 파이가 안 바뀐다는 뜻이 아니라 파이가 바뀌는데 여기에서의 파이와 여기에서 파이가 같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변압기의 원리는 어때요? 1차 코일, 2차 코일을 감은 걸 이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냐면 패러데이 법칙에 의해서 여기에 전위차는 DT분의 D파이 해가지고 N1 한 거예요. 코일이 여러 번 감으면 선속이 그 감은 수만큼 늘어나는 거예요. 두 번째 것도 어떠냐면 두 번째 것도 V2는 N2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뭐가 같다는 거예요? 요게 같아요. DT분의 D파이가 같아요. 따라서 뭐가 같겠어요? N1분의 V1이 N2분의 V2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바로 코일의 감은 수를 가지고 뭘 조절할 수 있냐면 기전력, 전압을 조절할 수 있는 장치가 되겠어요. 이게 여러 가지로 편리하게 사용이 되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 패러데이 법칙 배웠는데 다음 시간에 이제 인덕터 이제 배우겠어요. 오늘 배운 거 간단히 정리할 것 같으면 전하가 움직이면 주위에 자기장이 생기듯이 자석이 움직이면 주위에 전기장이 생긴다. 이게 바로 패러데이 법칙의 아이디어였다면 움직인 자석 주위에 생기는 전기장에 대한 법칙 E는 요거 E라고 그랬죠. E는 마이너스 dT분의 d파이를 패러데이 법칙이라고 하는데 패러데이 법칙 앞에 붙은 마이너스 보호는 유도 기전력의 방향을 알려주고 이거를 렌츠 법칙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패러데이 법칙은 발전기, 전동기, 변압기에 응용된다라고 하는 것까지 오늘 공부했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어요. 수고했어요.